어느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붉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친구와 오늘 끝났습니다. 분명 그를 위해 한 말이었는데 그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스승이 한참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내 말이 그의 마음에 닿았느냐 아니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은 칼과 같다. 쓰는 법을 모르면 상대를 베기 전에 제 손을 먼저 벤다. 오늘 내가 잃은 것은 친구가 아니다. 내 입이 친구를 내쫓은 것이다. 진심으로 한 말인데 상대의 얼굴이 굳어버린 경험, 잘 되라고 건넨 조언이 오히려 관계를 끊어버린 경험, 당신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말 때문에 누군가 떠나갔을 수 있는데 정작 나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대화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조언을 잘한다고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언을 참는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정약용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을 통해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는 진짜 이유. 매주 목요일 저녁, 오랜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중 한 사람은 늘 말이 많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생기면 먼저 입을 열고 할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의 눈이 슬며시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이야기 도중 누군가 화제를 돌립니다. 예전처럼 맞장구를 치며 한참 웃던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자 자랑을 한창 하고 있는데 친구가 말합니다. 그래, 잘 됐네. 그나저나 요즘 건강은 어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대화가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닐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수백 건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어는 단연 나였습니다. 대화 시간의 60%를 자기 이야기에 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같은 부위입니다. 즉,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쾌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지루해하는 표정을 지어도 시계를 힐끗 봐도 기분 좋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역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내가 재미있으면 상대방도 재미있을 거라는 착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안에서만 열립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쏟아붓고 내 의견을 밀어넣습니다. 문이 열릴 리 없습니다. 정약용이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허물이 많으면 믿음이 무너진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라. 내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을 때 상대방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듯 상대방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내 말은 흘러넘칠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가 세 문장을 말하면 반드시 한 번 멈추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3초만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시작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십시오. 상대방이 세 문장을 마칠 때까지 절대 끼어들지 마십시오. 말이 끝나면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그랬구나. 혹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3초의 침묵이 상대방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듣는 척이 듣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이유. 오빠, 요즘 너무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 한마디. 전화를 받은 사람은 평소 자신이 대화를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상대방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맞장구도 잘 칩니다.
끝까지 듣고 조언도 해주니 좋은 대화 상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부가 나한테 아이를 안 맡겨. 옆집은 맨날 손주 데리고 다니던데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듣자마자 입이 열렸습니다. 그건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잘해주면 달라질 거야.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나 그렇게 안 해본 줄 알아? 다 해봤어. 그래도 더 해봐. 우리 와이프도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달라.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먼저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연락이 줄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조언을 건넨 그는 사실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척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이미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상대의 말을 듣고 조언을 해주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조언 없이 그냥 들어주게만 했습니다. 실험 후 말을 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얼마나 이해한다고 느꼈습니까? 조언을 받은 그룹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냥 들어준 그룹은 진심으로 이해받는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언은 본질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방식이 맞습니다. 아무리 선이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당신은 부족하다로 들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의 말을 들을 때는 재촉하지 말고 끊지 말며 내 생각을 먼저 드러내지 말라. 그래야 백성이 감히 진심을 털어놓는다. 그 통화에서 힘들다고 한 사람이 원했던 것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듣는 척이 듣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기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배신감이 관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다음에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머릿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말이 끝나면 바로 조언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정말 힘들었겠다. 그리고 5초만 기다리십시오.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직접 물을 때, 그때 비로소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십시오. 세 번째, 하지만이 관계를 망치는 이유. 왜 어떤 사람은 말할수록 사람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말할수록 사람이 떠날까요? 경로당에 오래된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어르신이 있으면 먼저 인사하고 생일 때 미역국도 끓여다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년 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가끔 맞장구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 옆에 앉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과장 승진했어. 터줏대감이 반응했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하지만 요즘 과장이 뭐 별거 있어? 옛날 같지 않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얼마나 기쁘세요? 아드님이 고생 많이 했겠네요. 그 어르신의 얼굴을 보면 답이 나왔습니다. 터줏대감의 말에는 표정이 굳었고 새로 들어온 사람의 말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바로 하지만 두 글자입니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대화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래도와 같이 앞의 말을 부정하는 접속사가 나오는 순간 듣는 사람의 뇌에서 경계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몸이 긴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지만 앞에 있는 말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했어. 하지만 이 부분은 아쉬워. 이 문장에서 귀에 남는 것은 잘했어가 아닙니다. 아쉬워입니다.
하지만은 지우개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지만 한마디가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아무리 좋아도 베어야 할 때와 걷어야 할 때가 있다. 말도 이와 같으니 할 말이 있어도 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왜 우리는 하지만을 먼저 말하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우월감 확인 욕구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더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본능입니다. 의도는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틀렸어로 들립니다. 다음에 상대방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한번 멈추십시오. 머릿속에 하지만이 떠오르면 삼키십시오. 대신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정말요? 잘 됐네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덧붙여야 할 말이 있다면 하지만 대신 그리고를 써보십시오. 잘 됐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은 벽을 세우고 그리고는 다리를 놓습니다. 네 번째 내가로 시작하면 대화가 막히는 이유. 은퇴 후 처음 맞이하는 긴 연휴. 수십 년간 현장에서 말 한마디로 수십 명을 움직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시하면 따랐고 지적하면 고쳤습니다. 말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말하는데 아내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내가 전을 부치고 있을 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기름이 너무 많아. 내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넣으니까 전이 눅눅해지잖아. 아내가 뒤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부쳐요. 아내가 뒤집개를 내려놓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기름이 많으면 눅눅해지는 건 사실인데. 왜 화를 내지?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어입니다. 내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넣으니까. 이 내가 두 글자가 문제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부부 대화 패턴을 20년간 추적했습니다. 이혼한 부부와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대화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어였습니다. 이혼한 부부들은 내가로 말을 시작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내가 맨날 그래. 내가 문제야. 반면 행복한 부부들은 나는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럴 때 속상해. 나는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게 걱정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화가 나. 이 문장은 공격입니다. 상대방은 방어하거나 역공합니다. 대화는 싸움으로 변합니다. 나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해져. 이 문장은 고백입니다. 상대방은 내 감정을 듣게 됩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가 이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너를 주어로 사용하면 비난이 되고 나를 주어로 사용하면 표현이 됩니다. 앞에 예를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기름을 그렇게 많이 넣으니까 전이 눅눅해지잖아. 나는 전이 바삭한 게 좋더라고. 기름이 조금 적으면 어떨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장은 내가 틀렸다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이게 좋다입니다. 상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선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습니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할 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상대방은 그 손가락만 본다. 허물은 보지 않고 내 손가락만 미워하게 된다. 내가로 시작하는 말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말의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만 느낍니다. 다음에 상대에게 불만을 말해야 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을 꺼내기 전에 머릿속으로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십시오. 주어가 내가인지 확인하십시오. 내가로 시작한다면 나는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맨날 늦잖아를 나는 기다리면 불안해져로.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해를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해로.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내보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5번째,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열리는 이유. 퇴직 후 외로움을 느껴 합창단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교직 시절에는 학부모들과도 금방 친해지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에서는 1년이 지나도 친해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커피를 마시러 갈 때 초대받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새 단원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모든 사람과 친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고 어디서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영미 씨, 그 악보 좀 볼 수 있을까요? 복순 선생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거 어떻게 되었나요?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했지? 저기요, 선생님, 언니. 이름을 직접 부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함께한 단원 중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낯선 2사람이 대화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에서는 대화 중 상대방 이름을 여러 번 불러주었고, 다른 그룹에서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그룹에서 호감도가 35% 이상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참가자 대부분이 왜 호감을 느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 같았다, 편안했다라고만 했습니다.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뇌과학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자신의 이름에 특별하게 반응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귀가 열립니다. 이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인식하고 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나를 한 개인으로 대하고 있다. 반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요, 선생님, 그쪽 같은 호칭은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그냥 여럿 중 하나구나.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을 부를 때 이름을 알고 부르라. 이름을 모르면서 부르면 백성은 자신이 하찮게 여겨진다고 느낀다. 이름을 알고 부르면 백성은 자신이 귀하게 대접받는다고 느낀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신경 쓴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다음 모임에 가시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직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상대방이 알려주면 한 번 따라 말하십시오. 아, 정희 씨. 대화 중에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정희 씨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질 때 한 번 더 부르십시오. 정희 씨, 다음에 또 봬요. 3번 부르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6번째, 질문 하나가 마음을 여는 이유. 귀농한 지 2년이 되도록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을 회의에 나가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으로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쇄소를 하셨다면서요? 요즘 인쇄업이 어렵다던데 그쪽 사정은 어땠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쇄업이 어떻게 변했는지, 왜 그만두게 됐는지, 건강이 어떻게 나빠졌는지. 이장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그래서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이장을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덕분에 다른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듀크 대학교 행동경제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대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고, 다른 그룹은 대화 상대가 질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대화 후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까? 질문을 많이 받은 그룹이 상대방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응답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준 사람보다 질문을 많이 해준 사람이 더 좋은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쾌락을 느낍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민폐입니다. 누군가 물어봐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준다는 것은 이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호감의 표현이 있을까요? 정약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묻는 자는 배우고 배우는 자는 낮아진다. 낮아지는 자가 오히려 사람을 얻는다. 높은 채 하는 자는 혼자 높을 뿐 곁에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요즘 어때요? 는 너무 막연합니다. 네, 그냥 그래요로 끝나버립니다. 아들 결혼은 언제 시켜요? 는 상대방이 대답하기 불편합니다. 좋은 질문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대답하고 싶어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실 때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둘째, 열린 질문이어야 합니다. 점심 드셨어요? 뭐다 오늘 뭐 드셨어요? 가 났습니다. 셋째, 후속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 후속 질문이 진심을 드러냅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신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상대방이 대답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물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또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 2~3마디 질문만으로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7번째 덕분에라는 말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이유. 말수가 적고 남의 이야기를 주로 듣는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임이 끝나면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형님, 오늘도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반면 같은 모임에서 말도 많고 분위기도 띄우고 농담도 잘하는 사람은 모임이 끝나면 먼저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어느 날 한 후배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꼭 덕분에라는 말을 하세요. 그 다음 모임에서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자네 덕분에 오늘 모임이 즐거웠어. 자네가 예약해준 이 식당 참 좋더라고. 김 과장 덕분에 그때 그 일이 잘 마무리됐지. 아직도 고맙게 생각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긍정심리학센터에서 감사 표현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일반적인 고맙습니다와 당신 덕분에라는 구체적 감사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덕분에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고맙습니다를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지만 자존감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맙습니다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덕분에는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했기 때문에 이 좋은 결과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는 말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고맙습니다가 선물이라면 덕분에는 훈장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기쁩니다. 훈장을 받으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쓸 때는 그 공을 반드시 밝혀라. 공을 밝히면 사람이 힘을 내고 공을 감추면 사람이 마음을 닫는다. 덕분에는 상대방의 공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더 잘하고 싶어지며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덕분에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덕분에 좋았어보다 내가 예약해준 식당 덕분에 오늘 모임이 좋았어가 훨씬 강력합니다. 무엇 덕분인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막연한 감사는 형식적으로 들리고 구체적인 감사는 진심으로 들립니다. 다음에 고마움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행동을 떠올리십시오. 그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연결하십시오. 고마워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줘서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당신이 챙겨줘서 덕분에 내가 편했어. 상대방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8번째,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인 순간. 35년간 교직 생활을 한 사람이 퇴직 후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건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알기론. 교직 시절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틀리면 바로 잡아줘야 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등산 모임에서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끼어들면 상대방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말하던 사람이 네, 그렇죠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 선생님은 맨날 말 끊어. 말하기가 싫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바로 잡아주려고 한 건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대화는 토론이 아닙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대화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끼어들기를 자주 당한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끼어든 내용이 도움이 되는 정보였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얻었는데도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의 말을 끊는 것은 남의 밥그릇을 엎는 것과 같다. 아무리 좋은 반찬을 가져다 줘도 밥그릇을 엎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상대방에게는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왜 끊어? 라는 감정이 먼저입니다. 정보의 유용성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정말 틀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그 정보가 상대방에게 당장 필요한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상대방이 손해를 보는가? 그렇지 않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정보를 원하는가? 물어봤는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기다리십시오. 셋째,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가? 상대방이 말하는 중이라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3가지를 통과해야 말해도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라면 침묵하십시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략적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이 침묵이 관계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혀를 입천장에 붙이십시오. 물리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2초를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끼어들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꼭 말해야 할까? 아니라면 고개만 끄덕이십시오. 그랬구나 라고만 말하십시오. 이 작은 참음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9번째, 칭찬이 역효과를 내는 순간. 20년 넘게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3년 된 며느리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예쁘다. 며느리 참 착하네.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오면 예의는 갖추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명절,
며느리가 전을 붙이다 덜 다칠 뻔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착한 며느리 다치면 안 되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그 착한 며느리 소리가 부담스럽대요. 칭찬인데 왜 부담스러울까요? 칭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것과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착하다, 예쁘다, 똑똑하다는 사람을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이전 정말 맛있게 부쳤네. 그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웠어는 행동에 대한 칭찬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서 이 차이를 밝혀냈습니다. 사람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부담을 느꼈습니다. 행동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기뻐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착하다라는 칭찬은 계속 착해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똑똑하다라는 칭찬은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을 줍니다.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할 것 같은 불안이 생깁니다. 반면 행동에 대한 칭찬은 다릅니다. 이전 맛있게 부쳤네는 현재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정약용이 자녀를 가르치며 남긴 글이 있습니다. 칭찬은 그 행실을 짚어야 한다. 막연히 좋다고 하면 듣는 사람이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 무엇이 좋은지 모르면 다시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짚어야 배움이 된다. 칭찬은 화살과 같습니다. 관역을 향해 쏴야 맞습니다. 착하다는 하늘을 향해 쏜 화살입니다. 그때 그 행동이 정말 좋았다는 관역을 정확히 겨냥한 화살입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착하다, 잘한다 같은 형용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해 주십시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그리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예를 들면 우리 아들 효자야 대신. 지난주에 병원에 데려다줘서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마음이 놓였어. 상대방은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구체적인 칭찬이 마음에 닿습니다. 10번째 그럴 수 있지가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 10년 넘게 함께 산책을 해온 두 친구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손주를 돌보는 세월을 나눠온 사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한 친구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생겼고 노후 자금을 보태야 했습니다.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요즘 잠이 안 와. 아들이 사업을 말아먹었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때 반대했잖아. 왜 말을 안 듣고 시작했어?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산책 시간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한 친구는 억울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때 반대한 것도 맞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뭘 했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분석을 원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위로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그럴 수 있어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왜 그랬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라는 말을 들은 그룹은 불안과 자책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왜 그랬어라는 말을 들은 그룹은 오히려 자책이 늘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한마디의 차이로 감정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럴 수 있어는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내 잘못만은 아니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낍니다. 방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반면 왜 그랬어는 상대방을 심판대에 세우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설명해봐. 상대방은 벽을 세웁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 묻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일으킨 뒤에 물어도 늦지 않다. 왜 넘어졌어? 가 아니라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먼저였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는 동의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보류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나중에 내려도 됩니다. 지금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입을 다무십시오. 왜, 어떻게, 그러니까를 삼키십시오. 대신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그랬구나. 잠깐 멈추십시오. 상대방이 더 말하면 들으십시오. 상대방이 멈추면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그럴 수 있지,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 두 문장이면 됩니다. 조언하지 마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곁에 있어 주십시오. 마치며 오늘 함께 나눈 말의 비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문장 말하고 멈추기. 조언 대신 먼저 들어주기. 하지만 대신 그리고 쓰기. 내가 대신 나는으로 바꾸기. 이름 불러주기. 질문 먼저 하기. 덕분에라고 말하기. 끼어들지 않기.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그리고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해주기.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관계를 바꿉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쓰는 법을 알면 나를 지키고 모르면 나를 해친다. 평생 말을 다스리는 자가 평생 사람을 얻는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오해받은 적, 진심을 담았는데 전해지지 않은 적,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것 중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하나가 내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